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남한테 100억을 주신다고요? 그럼 저는 망하라는 거예요? 제 인생은 상관없으세요? 저는 이 집의 대문을 열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히는 건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이 문고리 하나에도 저 담벼락 하나에도 제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거든요. 손때가 묻고 땀이 배고 눈물이 스며든 흔적들이죠. 저는 24살에 이 집으로 시집 왔습니다. 그땐 마당이 더 넓었어요. 장독대가 10개도 넘게 줄지어 있었고 뒤편엔 텃밭도 있었죠. 남편은 성실했지만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님은 몸이 편찮으셨어요. 그러니 집안일도 생계도 다 제 몫이었죠.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시장 가서 나무를 팔아야 했거든요. 겨울엔 손이 얼어붙어도 참았어요. 여름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도 버텼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애들 학비를 댔고 시어머님 병원비를 냈어요. 허리는 그때부터 아팠습니다. 30대 중반부터였나요?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그냥 참았죠. 파스 붙이고 이불에 눕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었고 욕심도 없었죠. 그저 매일 공장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셋을 낳았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하나. 큰아들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공부를 잘했죠. 저는 그 애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싶었어요. 남편은 돈이 없다고 반대했지만 저는 밤낮으로 일해서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작은아들은 공부보다 장사에 재능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식당 일을 시작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그 애한테 미천을 좀 보태줬어요. 제가 시장에서 번 돈으로요. 딸은 막내였습니다. 얌전하고 착했죠. 공부도 제법 했어요. 제 손을 가장 많이 잡아줬던 애가 바로 이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던 날 저 혼자 눈물을 참고 있을 때 딸이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그때가 딸 20살 때였나요? 저는 그 애들을 다 키워냈습니다. 배골리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학교도 다 보냈어요. 제가 못 배운 한은 그 애들한테 풀었죠. 제 손이 거칠어지는 건 상관없었습니다. 제 등이 굽는 것도 괜찮았어요. 애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암이었죠.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제 손을 꼭 잡고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애들도 많이 도와줬지만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이 집만 남았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마당은 예전보다 훨씬 작습니다. 텃밭도 없어졌고 장독대도 5개만 남았어요. 담벼락은 금이 가 있고 대문은 삐걱거립니다. 지붕 기와도 몇 장 깨졌죠. 그래도 저는 이 집이 좋습니다. 이 집 마루에 앉아 있으면 애들이 뛰놀던 소리가 들려요. 저기 저 구석에서 큰아들이 책 읽던 모습이 보이고 작은아들이 마당에서 축구공 차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딸이 빨래를 널다가 노래 부르던 목소리도 들리죠. 이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제 젊음이 여기 있고 제 땀방울이 여기 있어요. 제가 흘린 눈물도 제가 웃었던 기억도 다 이 집에 스며 있습니다. 이 집의 벽돌 하나하나가 제 삶의 조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대출금도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기초연금으로는 부족했지만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오전에만 나갔죠. 계산대 앞에 앉아서 물건값을 받는 일이었어요.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다리가 저려도 버텼어요. 이 집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애들은 가끔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명절 때만 왔고 작은아들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왔어요. 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췄죠. 모두 바빴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괜찮았어요. 애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자기 동네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재개발이 된다는 소문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이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설명회도 열렸죠. 저도 설명회에 갔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상금이 얼마라는 둥, 아파트가 몇 평이라는 둥.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 서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집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재개발 얘기 들었어요? 보상금이 얼마래요? 그 목소리가 왠지 낯설었습니다. 평소엔 전화도 잘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니까요. 저는 얼버무렸어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애들한테서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작은아들도 전화를 했어요. 딸도 문자를 보냈죠. 모두 안부를 물어봤지만 대화 끝에는 꼭 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진행 상황이 어떤지, 감정평가는 언제 나오는지.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애들이 이 집을 보고 있구나. 이 집이 돈이 되니까 이제 관심을 갖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평가액을 확인하러 오라는 연락이었죠. 저는 버스를 타고 구청 근처에 있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이 서류를 건네줬어요. 순옥시댁은 토지 면적이 넓고 위치가 좋아서요. 보상금이 꽤 나왔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숫자를 봤습니다. 100억? 정확히는 98억이었지만 100억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죠. 이 낡은 집이,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집이 100억이라는 숫자로 환산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00억이요. 저는 평생 그런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1,000만 원만 있어도 큰 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억이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무겁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노후 대비를 해야 하나? 아니면 애들한테 나눠줘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벌써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와 있었어요. 부재중 통화가 3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죠. 엄마, 평가 결과 나왔어요? 전화 좀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얼마 나왔어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안부도 없이 바로 돈 얘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98억 정도 된다는구나.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 톤을 바꿔서 말했어요. 엄마, 그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잘 됐네요. 그런데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도와준다는 말이 왠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요즘 사기꾼들 많잖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변호사 친구도 있으니까 같이 상담받으러 가시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평소엔 전화도 잘 안 하던 애가 갑자기 퇴근하고 들렀다면서 나타났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엄마, 건강하시죠?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그 애는 거실에 앉더니 차를 한 잔 마시고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보상금이 100억 가까이 나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엄마 평생 쓰고도 남는 돈이잖아요. 근데 엄마, 혹시 증여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증여? 네, 증여세 공제 한도가 있거든요. 미리미리 나눠주시면 세금도 아낄 수 있고요. 저도 식당 확장하려고 자금이 좀 필요한데 엄마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건 엄마가 천천히 생각해 볼게. 작은 아들은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어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엄마, 형이랑 누나한테도 똑같이 주실 거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틀 뒤 딸이 찾아왔어요. 딸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주였죠.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손주를 안아주고 딸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딸은 한참을 다른 얘기를 하다가 슬그머니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저희 이민 계획 있잖아요. 남편이 캐나다 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제 등을 쓰다듬어 주던 그 딸이 지금은 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20억 정도요? 엄마가 100억 받으시면 충분히 나눠주실 수 있잖아요. 오빠들도 받을 거면 저도 받아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애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있다는 걸. 이 100억이라는 숫자가 제 아이들을 변하게 만들었다는 걸. 주말이 되자 큰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훨씬 친절했어요.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건강은 어떤지 불편한 데는 없는지 챙겨줬죠. 점심을 먹고 나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애들 교육 때문에 강남 쪽으로 이사 가려고요. 근데 집값이 만만치 않아서요. 혹시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큰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너희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왜 나한테 물어보니?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큰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잖아요. 미리 증여받으면 세금도 아끼고 좋은데 왜 그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차피 상속받을 거라고요. 제가 죽고 나면 이 돈이 자기들 것이 될 거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은 엄마 돈이다. 너희들 돈이 아니야. 엄마가 평생 일해서 지킨 집이고 그 집의 값어치가 100억인 거야. 이건 너희들이 함부로 셈할 수 있는 돈이 아니란다. 큰아들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날 이후로 애들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며칠 간격으로 들렀어요. 모두 저를 걱정한다는 명목이었지만
대화 끝엔 항상 돈 얘기가 나왔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무게였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고 제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였어요. 제가 평생 사랑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 무게 때문에 저를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니라 100억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큰아들이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상속받을 거라는 그 말이요. 저는 제가 죽어야 애들이 이 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가 벌써 엄마한테 돈 얘기했대요? 저만 빼놓고 그러면 안 되죠. 저도 똑같이 받을 권리 있어요. 권리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무슨 권리? 법적으로 자식들은 다 똑같잖아요. 형이 받으면 저도 받아야 하고 누나가 받으면 저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는 아직 아무한테도 안 줬어. 그럼 언제 주실 거예요? 저 식당 확장하려면 이번 달 안에 계약해야 하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오후에는 딸이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빠들이 먼저 받으면 저는 어떡해요? 저도 캐나다 집값 알아봐야 하는데 오빠들이 먼저 다 가져가면 곤란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애들이 모두 집에 모였어요. 제가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다더군요.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세 남매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애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눠받아야 해. 100억이면 1인당 30억씩이잖아. 작은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법적으로도 그게 맞고. 근데 엄마가 생활비로 얼마나 쓰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미리 받아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생활비는 한 5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갖고. 저는 찻주전자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5억이요. 100억 중에 제 몫은 5억이라는 겁니까? 큰아들이 계산기를 꺼냈어요. 증여세를 고려하면 1인당 20억씩 받고 세금 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엄마한테는 40억 정도 남겠네. 작은아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니야, 세금 아까우니까 지금 바로 30억씩 받자. 어차피 엄마가 다 쓰실 돈도 아니잖아. 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에 찻잔을 놓으며 애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큰아들은 계산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손톱을 뜯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엄마가 들리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니?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 각자 사정도 있잖아요. 엄마 사정은 생각 안 하니? 작은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혼자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애들 키우고 집도 사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는데. 딸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합리적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엄마도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너희들 형편은 알지. 근데 엄마 형편은 모르니? 큰아들이 손을 내저었어요. 엄마는 집도 없어질 거고 어차피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것도 돈 많이 안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요양원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평생 이 집을 지켰는데 이 집이 사라지면 저를 요양원에 넣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엄마를 뭐로 보는 거니? 세 남매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오늘은 다 돌아가거라.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큰아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도 계획이 있다고요.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애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하나둘 일어났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 큰아들이 놓고 간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30억이라는 숫자였죠. 저는 계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차갑게 셈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도 이렇게 서러웠을까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이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100억이라는 돈이 그 애들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숨겨져 있었던 이기심이 지금 드러난 것 뿐일지도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장독대에 기댔어요. 손으로 장독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장독도 제가 40년 전에 담근 거였죠. 그때는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주기만 바랐어요. 행복하게 살기만 바랐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아이들은 저를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을 나눠줘야 하는 수단일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애들한테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확인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민준이었죠. 제 외손자였어요. 딸은 급한 일이 있다며 민준이를 두고 갔습니다. 엄마, 1시간만 봐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저는 민준이와 단둘이 남았어요.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 들었죠. 저한테 인사도 또박또박 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배고프지? 할머니가 간식 줄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민준이는 사과를 먹으며 방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이 집 되게 크다. 그치? 예전엔 더 넓었어. 마당도 지금보다 2배는 컸지. 민준이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할머니, 저기 마당에서 놀아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놀아라. 민준이는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장독대 주위를 돌기도 하고 담벼락 근처에서 벌레를 찾기도 했죠. 아이들은 역시 뛰어노는 게 제일이구나 싶었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민준이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숨이 차서 헥헥거렸습니다. 할머니, 물 주세요. 저는 물을 따라줬어요.
민준이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옆에 앉았죠. 할머니, 여기 진짜 좋다. 우리 집은 아파트라서 마당이 없거든요. 그래, 그럼 자주 놀러와. 이 할머니 집 마당에서 놀아라.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근데 할머니, 왜 자꾸 엄마 집이래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응? 무슨 소리니? 민준이는 순수한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이 집은 곧 우리 집이 될 거래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엄마가 받는데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말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왜 자꾸 할머니 집이라고 하세요? 우리 집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민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집이 될 거래요. 딸과 사위가 어린 민준이한테까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아, 아빠가 그 말을 언제 했니? 지난주요. 아빠랑 엄마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 집 팔면 우리도 큰 집으로 이사 간대요. 캐나다 가면 마당 있는 집 산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거기서 강아지도 키우고 싶고요. 아빠가 할머니가 돈 많이 준대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잠깐만. 할머니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집이 이미 애들 머릿속에서는 자기들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애들은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분명히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제 얼굴이 보였죠.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었어요. 흰 머리카락이 성성한 머리였습니다. 저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평생을 애들 키우느라, 집 지키느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늙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지금은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민준이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만화를 보며 깔깔 웃고 있었죠.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 이 집은 할머니 집이란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지켜온 집이야. 할머니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란다. 민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근데 아빠가 우리 거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가 잘못 알고 계신 거야. 이 집은 할머니 거란다. 민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시 만화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 뒤 딸이 민준이를 데리러 왔어요.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딸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민준이 잘 놀았죠?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제 등을 쓰다듬어 주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100억을 노리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잘 놀았어. 딸은 민준이 손을 잡고 가버렸어요. 저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준이가 놀던 마당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제 손으로 정리하겠다고. 애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고 싶었어요. 제가 평생 일궈온 이 삶의 주인은 저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죠. 민준이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집이 될 거래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4살 이 집으로 시집온 날이 생각났어요. 설레면서도 두려웠던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따뜻한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죠. 순호가 이제 이 집이 내 집이다. 내가 주인이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주인이라는 게 뭔지 실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주인이라는 건 그저 이름만 올려진 게 아니었어요. 이 집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텃밭을 가꾸고 장독을 담갔습니다. 지붕이 새면 기와를 올렸고 담벼락이 무너지면 다시 쌓았어요. 이 집은 제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저는 이 집 안방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와서 도와주셨죠. 진통이 너무 심해서 비명을 질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새 아이를 다 낳았어요. 모두 이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큰아들은 저 마루에서 처음 걸음마를 뗐어요. 비틀비틀 걷다가 넘어져서 울었던 모습이 선합니다. 작은 아들은 마당에서 자전거를 배웠죠.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끝내 혼자 타는 법을 익혔습니다. 딸은 저 부엌에서 요리를 배웠어요. 제 옆에 서서 감자 깎는 법을 배우고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은 참 순수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안겼고 제 손을 잡았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고 저한테 그림을 그려서 선물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요? 근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들이 변한 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서 아이들은 점점 저한테서 멀어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고 그마저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각자 인생을 사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온 건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돈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이들을 너무 잘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요? 제 것을 다 내어주고 아이들한테 모든 걸 쏟아부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약해 보였던 걸까요? 아이들이 저를 만만하게 본 걸까요? 저는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남편 사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한테 뭐라고 말해주셨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웃고 있는 사진만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우리 애들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요. 당신한테 면목이 없네요.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저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었어요. 100억을 나눠주고 제가 작은 몫만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여생을 보내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제 삶의 주인으로 남는 것이었어요. 이 집을 제 손으로 정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산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저를 돈으로 봤습니다.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다면 저도 제 존엄을 지켜야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집을 매도하겠습니다. 100억의 돈을 제가 원하는 곳에 쓰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마당이 보였어요. 장독대가 보였고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과 이제 작별해야 했습니다. 슬펐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제 손으로 정리하는 게 나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3명 모두에게 같은 내용을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집으로 오너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드디어 결정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통보하면 되는 겁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6시였습니다. 밖은 아직 쌀쌀했지만 저는 마당으로 나갔죠. 장독대를 둘러봤습니다. 담벼락을 만져봤어요. 대문 손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모든 것과 곧 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결정은 확고했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탁자를 닦고 소파를 정돈했어요. 차도 준비했죠. 9시 반이 되자 큰아들이 먼저 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왔어요. 두 사람 모두 표정이 밝았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할 거라고 기대하는 얼굴이었죠. 엄마, 안녕하세요. 큰아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도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결정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작은 아들이 도착했어요. 혼자 왔습니다. 급하게 온 듯 숨이 차 있었죠. 엄마, 제가 늦었어요? 아니, 정각이다. 딸은 10분 뒤에 왔습니다. 사위와 함께였어요. 사위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 몇 번 만났지만 거의 기억나지 않았죠.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세 남매와 며느리, 사위까지 5명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결정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큰아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네, 엄마. 말씀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는 이 집을 매도하기로 결정했어.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역시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엄마. 그럼 언제 증여해 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여는 안 한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증여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게요? 매도한다고 했잖니.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받을 거야. 큰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그 돈을 우리한테 나눠주시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엄마는 매도 대금 중에서 10억만 가지고 살 거야. 나머지는 다른 곳에 쓸 거다. 작은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다른 곳이요? 어디예요? 장학재단이랑 복지시설에 기부할 거다. 엄마가 평생 못 배워서 한이 많았거든.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엄마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도와주고 싶고. 큰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100억을 남한테 주신다고요? 남이 아니야.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우리는 필요 없어요? 저희도 어려운데요. 이민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다 성인이잖니. 각자 벌어서 살면 돼. 엄마가 왜 너희 이민 비용까지 대줘야 하니? 사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상속 지분이 있는데요. 저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상속은 내가 죽고 나서 받는 거야. 지금 엄마는 살아있어.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어디에 쓰든 그건 본인 마음이지. 자식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야. 작은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남한테 주고 우리한테는 안 준다고요? 너희가 엄마를 자식처럼 대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은 엄마를 뭐로 봤어? 통장으로 봤잖아. 돈을 나눠줄 사람으로만 봤지.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는 관심도 없었어. 큰아들이 변명했어요. 엄마, 우리도 바빴어요. 각자 살기 바빴다고요. 그래, 너희는 바빴지. 근데 돈 얘기할 때는 안 바쁘더라. 재개발 소식 듣고 나서는 매일같이 전화하고 찾아왔잖니.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섭섭하게 했으면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했어. 변호사도 만났고 계약도 진행 중이야. 다음 달이면 매매가 완료될 거다. 딸이 소리쳤어요. 엄마,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한 번도 상의 안 하고 혼자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너희도 엄마한테 상의 안 했잖니. 엄마 집을 곧 자기네 집이 될 거라고 손주한테까지 얘기하면서 말이야.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민준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민준이가 엄마한테 물었어. 왜 자꾸 할머니 집이래요? 아빠가 곧 우리 집 될 거라고 했는데요, 하더라. 저는 세 남매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은 엄마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 이 집이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요양원에 넣을 생각도 하고 있었고,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작은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렸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엄마 것이야. 엄마가 평생 지켜온 거고 엄마 젊음이 담긴 곳이야. 이 돈은 엄마 노후와 존엄을 위한 최후의 울타리야. 너희들 이기심이 이 울타리를 부수려고 했으니까 엄마는 이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너희들한테 등을 돌리는 거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아이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봤어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그제야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따라 일어났어요. 아무도 제 눈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어요. 아이들이 떠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혼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큰아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다는 게 보였죠.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목소리가 높았어요. 그래. 이미 말했잖니.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남한테 100억을 주신다고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내가 자식 노릇을 했니? 큰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도 바쁘게 살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신 없었다고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불효한 건 아니잖아요. 불효는 아니지. 근데 효도도 아니었어. 너는 그저 내 인생만 살았을 뿐이야. 그럼 엄마는 뭘 바라셨어요? 제가 매일 찾아뵙길 바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그저 너희가 엄마를 사람으로 봐줬으면 했어. 돈으로 보지 말고. 큰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평생 고생시킨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고생시킨 건 아니야. 근데 너희가 엄마를 위로해 준 적도 없어. 재개발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야. 큰아들이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상속 지분을 미리 포기하라고 하시는 건 법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아봐. 변호사 만나고 법원 가봐. 근데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엄마 재산을 엄마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어. 그게 법이야. 큰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큰아들이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 엄마, 저는 형이랑 달라요. 저는 진짜 엄마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후회 안 해. 엄마, 저는 정말 식당 확장이 절실해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제발 저만이라도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도 내 힘으로 해봐. 엄마가 항상 도와줄 순 없어. 엄마, 그럼 저는 망하라는 거예요? 제 인생은 상관없으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 인생도 엄마가 책임질 거고. 작은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엄마가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자식들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맘대로만 하시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딸이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운 것 같았어요. 엄마, 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 이민 계획 다 무산됐어요. 남편이랑 큰 싸움도 했어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이러세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저는 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이러지 마. 엄마, 저 막내잖아요. 엄마가 저 제일 예뻐하셨잖아요. 오빠들은 안 줘도 되니까 저한테만 주세요. 저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막내라서 예뻐한 게 아니야. 내가 착해서 예뻐한 거지. 근데 지금 내 모습은 착하지 않아.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도 참하시네요. 남한테는 100억을 주면서 친딸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요? 그래. 딸이 비웃었어요. 좋아요. 엄마 맘대로 하세요. 근데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손 벌릴 일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 안 벌려. 엄마는 엄마 돈으로 엄마 인생 마무리할 거야. 딸이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을 3개 닫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아이들한테서 매일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큰아들은 변호사 상담 받았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작은아들은 매일 전화해서 울면서 사정했어요. 식당이 정말 망한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저를 원망하는 긴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늘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뚝 끊겼어요.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편했어요. 어느 날 저녁 우연히 마트에서 큰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못 본 척했어요. 고개를 돌려 다른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조용했어요.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애들아. 근데 엄마도 존엄이 있어. 엄마도 사람이야.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다 울었거든요. 이제 남은 건 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매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다음 달이면 집이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도 진행 중이었어요. 변호사가 서류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복지시설 후원도 약속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에 10억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받을 10억은 실버타운 입주 비용과 생활비로 쓸 예정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없이도 저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이사 가는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짐을 쌌어요.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 많았지만 실버타운으로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남편 유품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사 짐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젊은 남자 2명이었어요. 친절했습니다. 할머니, 짐이 이게 다예요? 응, 이게 다야. 직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렇게 큰 집에서 이렇게 작은 짐만 가져가는 게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안방을 봤습니다. 제가 새 아이를 낳았던 방이었죠. 거실도 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던 곳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갔어요. 수없이 많은 밥을 지었던 곳이었습니다. 장독대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죠.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안녕, 우리 집.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났거든요. 차에 올랐습니다. 직원이 운전을 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40년을 살았던 곳이 저 뒤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공기가 맑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어요. 현대식으로 지어진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제 방은 3층이었어요. 원룸 형태였습니다. 작았지만 아늑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꽃이 피어 있었고 벤치도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었어요. 사진은 작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 사진도 함께 놓았죠. 다 정리하고 나니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드디어 내려놓았다는 느낌이었죠. 저녁 무렵 실버타운 식당에 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모두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손짓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오늘 오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저는 김영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저는 박순옥입니다. 영희 씨는 다른 어르신들도 소개해줬어요.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밤에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작은아들은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을까요? 딸은 이민 계획을 포기했을까요? 손주 민준이도 생각났습니다. 착한 아이였죠.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믿었어요. 제가 한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했고 오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영희 씨와는 친구가 됐어요.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어느 날 장학재단 설립 완료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순옥 씨,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등록됐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1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못 이룬 꿈을 다른 아이들이 이루게 되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시설 후원 소식도 들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주거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제 기부금으로 시설을 확장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시설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순옥 씨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제 돈이 좋은 곳에 쓰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제 인생의 100억은 결국 제가 원하는 곳에 쓰였어요. 아이들한테 주지 않은 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실버타운 로비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혼자 왔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엄마가 주소 알려줬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민준이 고맙구나. 민준이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제 용돈으로 샀어요. 저는 꽃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요. 할머니가 좋은 일 많이 하신대요. 가난한 애들 공부시켜 주신대요. 그래, 할머니가 그랬어. 저도 크면 그렇게 할 거예요. 할머니처럼요.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착하게 자라라. 민준이와 실버타운 정원을 산책했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민준이는 신나게 떠들었어요. 학교 얘기,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자주 놀러와. 버스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민준이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됐어. 이걸로 충분해. 방으로 들어가서 창가에 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당신도 이렇게 했을 거죠?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준 꽃을 화병에 꽂았어요. 꽃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제 인생의 100억은 제가 선택한 곳에 쓰였어요. 제 존엄을 지켰고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발로 서서 살아갈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홀로서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존엄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